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어 문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직접 언어의 건축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이 문장이라는 집이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지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와, 이거 진짜 헷갈리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 같은 재료랑 그걸 어디에 쓸지 정하는 설계도를 구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장이라는 집을 지을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먼저 단어의 역할부터 보고 뼈대를 해오고 예쁘게 꾸며주기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서술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어의 역할, 바로 품사와 문장 성분인데요. 제가 아까 첫 단추라고 했죠? 이 사로 끝나는 말과 어로 끝나는 말의 차이만 제대로 알아도 앞으로 문법 공부하면서 겪을 숱한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품사는 뭐냐면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절대 안 바뀌죠? 명사, 동사처럼요. 반면에 문장 성분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맡은 직책입니다. 오늘은 주어였다가 다른 문장에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꿀팁! 품사는 사자 돌림, 문장 성분은 어자 돌림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좋아요. 품사와 성분의 차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뼈대, 즉 주성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주성분은요, 문장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기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핵심 기둥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앞으로 줄여서 주술목보라고 부를게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 주인공이 뭘 하는지 알려주는 서술어,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를 도와주는 보어. 이 네 가지가 문장의 골격을 만듭니다. 자, 주어부터 하나씩 볼까요? 주어는 그냥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있어야 시작되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서술어. 저는 서술어를 문장의 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풀이되는 부분이죠. 이 서술어가 문장의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즉 행동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는다 해서 먹는다라는 행동의 대상은 뭐죠? 그렇죠, 밥을이죠. 이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이제 보어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서술어들은 혼자만으로는 뜻이 좀 부족해요. 뭔가 빠진 느낌이 들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어는 그럼 언제 쓰이냐? 아주 간단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할 때. 이 두 서술어 앞에 와서 의미를 채워주는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되었다 앞에 있는 얼음이가 보어인 거죠. 나는 학생이 아니다 해서 아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가 보어고요. 쉽죠? 자, 이렇게 주성분으로 뼈대를 다 세웠어요. 근데 뼈대만 있으면 휑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예쁘게 벽지도 바르고 가구도 들여놓고 해야죠. 바로 문장을 꾸며주는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부속성분은 말 그대로 딸려있는 성분이에요. 주성분을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은 사실 없어도 문장 자체는 성립이 돼요. 하지만 있으면 훨씬 더 문장이 생생해지죠. 부속 성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는 아주 지고지순한 친구예요. 오직 명사만 꾸며줍니다. 다른 건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명사를 위한 모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되죠. 예쁜 꽃에서 예쁜이 바로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 부속성분은 부사어입니다. 관용어가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라면 부사어는 만능조수예요.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지만 가끔은 다른 부사어나 관용어,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아주 발이 넓은 친구죠.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이건 이름처럼 정말 독립적인 친구예요. 문장 안에 다른 성분들과 아무런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죠. 감탄사 아 이런 거나 철수야 하고 부르는 말 같은 것들이 바로 독립어입니다. 문장에 양념처럼 감정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장의 재료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 어쩌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아까 서술어가 문장의 왕이라고 했죠? 바로 이 서술어가 자기 성격에 따라서 나는 주어만 있으면 돼. 아니야, 나는 주어랑 목적어 둘 다 필요해.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걸 자릿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한 자리 서술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딱 한 개의 자리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는 당연히 주인공인 주어겠죠. 주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되는 서술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꽃이 피었다. 주어 하나만으로 완벽하죠? 하늘이 푸르다. 이것도 주어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녀는 예쁘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피었다, 푸르다, 예쁘다 같은 서술어들이 바로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그럼 두 자리 서술어는 뭘까요? 네, 맞아요. 주어 말고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주어 혼자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조금 더 욕심이 많은 서술어들이죠. 두 자리 서술어는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나는 밥을 먹는다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처럼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예시예요. 나는 아빠와 닮았다. 여기서 아빠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닮았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누구랑 닮았는지 꼭 말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문장에서 빠지면 의미가 불완전해지는 부사어를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이건 정말 욕심쟁이 서술어예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필수적 부사어까지 총 3개의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됩니다. 문장 구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다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라는 문장을 보세요. 주어 친구가, 목적어 선물을,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나에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말이 이상해져요. 친구가 선물을 주었다. 누구한테? 궁금하죠. 이렇게 주다 같은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3개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과 그 성분의 개수를 결정하는 서술어의 자릿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이 다 정리됩니다.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주성분, 문장을 꾸며주는 부속성분, 그리고 문법적 관계없이 홀로 쓰이는 독립성분. 결국 모든 한국어 문장은 이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그린 문장의 최종 설계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이 문장에서 총괄 건축과인 주었다는 자기 팀의 몇 명의 필수 선수를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셋이죠. 이렇게 서술어를 문장의 설계자, 건축가로 생각하면 문장을 분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이 문장의 건축가는 누구고 몇 명의 팀원을 필요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